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어? 정민이 화를 내며 유언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 봉투에서 쏟아진 것은 놀라운 서류들이었어요. 120억 원짜리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죠. 이게 뭐지? 아버지가 이런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평생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백만장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그 종이 한 장으로 120억짜리 신탁이 사라졌습니다. 유언장 원본이 훼손되는 순간 모든 재산이 증발해버리는 조건이었거든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과 숨겨진 아버지의 진짜 의도, 그리고 마지막 반전까지.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안동 외곽의 작은 마을, 해가 뜨기 전부터 밭고랑을 걷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른을 넘긴 그의 이름은 박만수였죠. 낡은 기와집 마당에서 호미를 들고 나오는 만수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어요. 아침 안개가 걷히자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벌써 3년째 명절에도 오지 않는 자식들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이라 바쁘다 하고 둘째 정민은 사업한다며 연락도 뜸했죠. 막내딸 미선이는 시집간 뒤로는 아예 소식이 없었어요. 만수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멀리 논두렁을 바라봤습니다. 저 땅들이 내가 평생 일궈온 전부구나. 젊은 시절 아내 순이와 함께 삽질하고 모내기하며 일군 논밭이었어요. 그때는 자식들도 방학 때마다 와서 일을 도왔었죠. 정우가 중학생일 때는 아버지 따라 나와서 호미질을 배웠고 정민이는 어릴 때부터 트랙터 운전을 신기해했습니다. 미선이는 엄마와 함께 텃밭에서 고추며 상추를 키우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마을 이장 김봉수가 지나가다 만수를 보고 소리쳤어요. 만수 형님,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만수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봉수야, 늙으니까 잠이 안 와서 그래. 김봉수가 다가와 평상에 앉았어요. 형님, 요즘 자식들 소식은 어때요? 만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글쎄다, 추석에도 안 왔으니 뭐. 김봉수가 혀를 찼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생각이 없어. 우리 아들도 명절에만 얼굴 비추더라고. 만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잘 살면 된 거지 뭐. 김봉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꺼냈어요. 형님은 마음이 넓어서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 공무원 한 명이 만수의 집을 찾아왔어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30대 남자였습니다. 박만수 씨 댁이 맞나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공무원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일대가 대기업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어요. 토지 보상 관련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개발 예정지요? 공무원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답니다. 보상금은 평당 500만 원 정도로 예상돼요. 만수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땅만 해도 수십억 원이 넘었거든요. 정말인가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달에 정식 공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혹시 가족분들께도 미리 알려드리시는 게 좋겠어요. 만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공무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지방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 지역은 교통이 좋아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공무원이 돌아간 뒤 만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생기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소식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것 같으면 서운하겠지. 그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가 돈 때문에 연락했다고 오해할지도 모르죠. 저녁이 되자 만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토지 등기 권리증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내 순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정리해둔 것들이었죠. 만수는 새로 받은 개발 예정지 서류를 조심스럽게 금고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자식들이 필요할 때 주면 되겠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자식들이 이 돈을 제대로 쓸까? 며칠 뒤 만수는 편지지를 꺼내 자식들에게 안부 편지를 썼어요. 정우야, 아버지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조심하라고 연락한다. 회사 일이 바쁘겠지만 건강이 먼저니까 몸 잘 챙겨라. 편지 끝에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개발 이야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가 부담스러워서였어요. 정민이와 미선이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지만 전기요금 고지서만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봐도 정우는 회의 중이라 하고 정민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미선이 전화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식들이 이렇게 연락을 안 할까? 가을이 깊어지자 만수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자주 나고 숨이 차는 증상이었어요. 밤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마을보건소 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이런 증상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만수가 손사래를 쳤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뭐.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김 간호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저씨,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함께 병원 가세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식들이 바빠서 그래. 혼자 갈 수 있어. 김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자식들이 그렇게 바쁘나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만수가 쓸쓸히 웃었어요. 도시에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 이해해야지 뭐. 그날 밤 만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이 올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자식들도 각자 사는 게 힘들 텐데. 열흘 후 만수는 결국 혼자 안동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나온 만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거든요. 폐에 이상이 있으니까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으세요.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언젠가 돌아올 거지? 그날 저녁 만수는 다시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병원 이야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게 싫었거든요.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밤이 깊어지자 만수는 금고를 다시 열어 토지 서류를 꺼냈어요. 이 많은 재산을 두고 혼자 떠나면 어떻게 될까? 만수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과 화해할 방법은 없을까?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층 아파트에서 장남 박정우는 새벽부터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인 정우는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매일 야근에 시달렸죠. 휴대폰이 울리자 정우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우 씨 맞죠? 저는 안동 신평마을 통장 김봉수라고 합니다. 정우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 아버지 동네 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김봉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아버님이 논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병원이죠? 안동병원 응급실입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하필 이런 때에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한편 인천에서는 둘째 정민이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정민은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번 주 안에 3천만 원 안 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돈 구할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그때 아버지 동네에서 온 전화를 받고 정민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중얼거렸어요. 혹시 유산 같은 게 있으려나?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뭔 돈이 있겠냐마는. 부산에 사는 막내딸 미선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지쳐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희 친정에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니?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데 뭔 소용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할 때 뭔 재산이나 있다고 했나? 그냥 빈손으로 온 주제에. 그때 마을에서 온 전화를 받고 미선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시다고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뭔 일이야?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병원비만 나갈 텐데 뭐하러 가? 미선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후 늦게 세 남매는 안동병원 응급실에서 만났습니다. 정우가 제일 먼저 도착해 접수처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형? 뒤에서 정민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때? 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아직 검사 중이야. CT 찍는다더라. 곧이어 미선도 도착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정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검사실에 계셔. 근데 너 왜 이제 와? 미선이 변명했어요. 부산에서 오려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정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심각한 거야? 정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몸병이 있을 수도 있지. 의사가 나와서 세 남매에게 설명했습니다. 폐렴이 심하게 진행됐고 심장도 많이 약해져 있어요. 연세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민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얼마나 버티실 수 있나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안에 급변할 수도 있어요. 미선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를 뵐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겼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지는 마시고. 병실에 들어간 세 남매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만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자식들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 것들아? 만수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정우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병원에 일찍 오시지. 만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정민이 죄책감에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만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뭘 그런 소리를 해. 바쁜데 뭐. 미선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프시면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만수가 딸을 보며 웃었어요. 시집살이 힘들지? 몸 잘 챙기고.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세 남매는 곧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료비는 어떻게 할 거야? 건강보험으로는 부족할 텐데. 정민이 당황했어요. 형이 일단 내지 그래.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돼. 정우가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미선이는?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여유가 없어요.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봐.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뭔 재산이나 있나? 농사만 짓던 분이.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집 한 채하고 논밭 몇 평이 전부일 텐데. 팔아봐야 얼마나 나오겠어. 간병 문제로도 의견이 갈렸어요. 미선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잠깐 올라와서 간병할까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냥 간병인 쓰자. 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간병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우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가 번갈아 간병해? 나는 회사 때문에 불가능해. 정민도 손사래를 쳤어요. 나도 채권자들 때문에 집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민이 말했어요. 요양원이 낫지 않을까?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정우가 동조했습니다. 그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거야. 여기보다 시설도 좋고. 그들의 대화를 들은 만수는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짐이 되는구나. 정우가 병실로 들어와 말했어요. 아버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정민과 미선도 들어와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아무도 진심 어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그날 밤 만수는 고향 마을과 아내 순이를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은 병원 근처 모텔에 투숙하며 각자의 걱정거리에만 빠져 있었어요. 만수는 요양원으로 옮긴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 곁에 있고 싶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간병인 수연만이 곁에서 손을 잡아줬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만수가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수연아.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구나. 수연은 28살의 요양보호사로 고아원에서 자란 처지였습니다. 만수를 돌보면서 친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아저씨, 자식분들한테 연락드릴까요?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바쁠 텐데 뭐. 그날 밤 만수는 수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수연아, 이걸 변호사 선생님께 전해줘. 그리고 자식들이 오면 같이 보라고 해. 수연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수가 쓸쓸히 웃었어요. 내 마지막 선물이야. 다음 날 새벽 만수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새 자식에게 연락했어요. 정우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내려가겠어요. 정민은 채권자 미팅 중이었지만 급히 자리를 떴고 미선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례비는 누가 내는데?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빠들이 알아서 하겠죠.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과 요양원 직원들이 와서 조문했어요. 세 남매는 서로 장례비를 누가 낼 것인지로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내가 일단 선불하지만 나중에 정산하자. 정민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 나는 정말 형편이 안 돼. 정우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아버지 집이라도 팔아서 정산하자고.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빠들,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조문객도 적고 조의금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동수라고 합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맡았어요. 정우가 의아해했어요. 유언이요? 아버지가 언제 유언을 썼다는 거죠?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요양원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셨어요.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정민이 놀랐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걸 하셨다고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 공개를 집에서 하자고 하셨어요. 세 남매는 아버지의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감상에 젖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가리켰어요. 고인께서 이 금고에 중요한 것들을 보관해 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정우가 다가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고인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유언장과 함께 다른 서류들도 있네요. 먼저 유언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유언장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한 장짜리 종이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진심을 보인 사람에게 남긴다. 정우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정민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을 보인 사람이 누군데요? 미선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의미로 쓰신 걸까요? 정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유언까지 써놨어. 그러더니 화가 나서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다른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 세 남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닥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대기업 개발 예정지 토지 매매 계약서네요. 금액이 상당한데요. 정민이 급하게 계약서를 빼앗아 봤어요. 얼마라고 써 있는데? 이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총 토지 가격이 120억 원 정도 되네요. 미선이 입을 벌렸어요. 120억 원이라고요? 정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토지 가격이 폭등한 것 같습니다. 고인께서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네요. 정민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럼 이 돈이 우리 거예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 따르면 진심을 보인 사람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네요. 정우가 유언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추가로 적힌 문구가 있었어요. 진심 없는 자에게 남길 것은 없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세 남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변호사가 봉투를 뒤져보니 또 다른 봉인된 편지가 나왔어요. 여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편지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고인을 돌봤던 수연 씨가 와야 열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우가 당황했어요. 수연이요? 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미선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수연 씨에게 유산을 주시려는 건 아니죠? 정민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친자식인데 남한테 줄 리가 있나? 하지만 이 변호사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언 집행인으로서 고인의 뜻을 따라야 해요. 수연 씨를 불러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수연을 기다리며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거액 때문에 가족 간의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도착했을 때 세 남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28살의 수연은 소박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부르셔서 왔습니다. 정우가 딱딱하게 인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 변호사가 봉인된 편지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수연 씨가 올 때만 이 편지를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마지막에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정민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 변호사가 편지 봉투를 열자 안에서 또 다른 유언장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첫째, 신탁으로 설정된 토지 매매 대금은 유언장 원본이 훼손되지 않을 때만 효력을 갖는다. 둘째, 원본이 훼손될 경우 모든 재산은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된다. 셋째, 나를 끝까지 돌봐준 수연에게는 별도로 마련한 예금 3억 원을 준다. 정우가 그 내용을 읽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죠? 유언장 원본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요? 이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인께서 신탁 설정할 때 특별 조건을 넣으셨거든요. 정민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그럼 처음에 나온 유언장은 뭐예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본이에요. 그 유언장이 온전해야만 신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미선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 그 유언장이 어디 있죠? 모든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이 화를 내며 던져버린 유언장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정우가 미친 듯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종이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이걸 붙이면 돼. 하지만 이미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유언장은 복구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정민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120억 원을 내가 날려버렸다고?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테이프로라도 붙여봐요. 정우가 손가락이 떨리며 종이 조각을 맞춰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글자가 읽히지 않을 정도로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거든요. 이 변호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원본이 훼손된 것으로 봐야겠어요. 신탁 조건에 따라 모든 재산은 지역 장학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정민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정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농락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미선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했구나. 아버지 마음을 몰라줬어.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이 돈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정우가 수연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수연이 위축되었지만 이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수연 씨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정당한 상속인이에요. 정민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네요? 이 변호사가 유감스럽게 말했습니다. 신탁 재산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 집과 생활용품 정도는 상속받으실 수 있어요. 정우가 비웃었어요. 이 낡은 집이 뭐 얼마 나오겠어. 몇 천만 원이면 끝이겠지.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주신 3억 원이요. 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세 남매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봤어요. 정민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당신 거잖아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가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지만 진짜 자식들이 따로 있는데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정우가 당황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려고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장학재단에 추가로 기부하려고요. 아저씨가 원하셨던 일이니까. 미선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정민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아까 봉투에서 사진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변호사가 다시 봉투를 확인해 봤습니다. 맞네요. 여기 오래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꺼내자 세 남매가 모여서 봤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들과 함께 모르는 소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이 아이는 누구지? 우리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미선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민이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수연이 사진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어릴 때 사진이에요. 아저씨가 고아원에서 저를 데려다가 키워주셨거든요. 정우가 놀랐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당신을 키우셨다고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5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때 아저씨가 저를 데려다가 키워주셨죠. 이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해 봤어요. 맞습니다. 고인께서 수연 씨를 사실상 양녀로 키우신 기록이 있네요. 정민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수연 씨는 우리 누나였던 거네요? 미선이 기억을 떠올렸어요. 맞다. 어릴 때 아버지가 데려온 언니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어디로 갔다고 하더니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간병학교에 가면서 집을 나갔어요. 아저씨는 계속 도움을 주시려 했지만 저는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정우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당신이 아버지 마지막을 지켜드린 거네요.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고 싶었어요. 이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탁 재산은 장학재단으로 넘어가고 수연 씨 몫은 본인이 기부하겠다고 하시니 모두 공익사업에 쓰이게 되네요. 정민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구나. 정우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인가 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우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120억 원을 잃은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것이 더 후회되었거든요. 상속 절차가 끝난 뒤 미선은 혼자 아버지의 집에 남았습니다. 언니들과 오빠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미선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게 전부일까? 미선은 안방을 뒤지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죽으로 된 표지가 해져서 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써온 일기장 같았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날짜와 함께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수연이가 왔다. 고아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 무서워한다. 순이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더니 그제야 웃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미선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수연을 데려온 게 이렇게 오래전 일이었나? 일기장을 계속 넘겨보니 수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수연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고아라고 놀린다는 모양이다. 마음이 아프다.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해 봐야겠다. 또 다른 날짜의 일기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수연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아이에게 나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정우랑 정민이, 미선이도 수연이를 동생처럼 잘 돌봐준다. 우리 가족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아 기쁘다. 미선은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어려서 수연 언니가 갑자기 사라진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일기장 중간쯤에는 수연이 집을 떠날 때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수연이가 독립하겠다고 한다. 간병학교에 가서 자립하고 싶다는 모양이다. 기특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다. 그래도 이 아이의 뜻을 존중해주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수연이는 혼자 해보겠다고 한다. 정말 의젓한 아이다. 미선이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수연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최근 몇 년간의 일기였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속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회사 일로 바쁘고 정민이는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 미선이는 시집살이가 힘든 모양이다.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픈 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이만은 가끔 안부를 묻는다. 고마운 아이다. 미선의 가슴이 찡했어요. 아버지가 혼자서 이런 마음으로 지내셨구나.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폐암 말기라고 한다. 길어야 몇 개월이라는데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들이 의무감 때문에 오는 건 원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왔으면 좋겠다. 수연이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다. 이 아이가 걱정할까봐. 미선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셨는데 우리는 몰랐구나. 그 다음 페이지에는 유언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 적혀 있었어요.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고민이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좋은 일에 쓰이는 게 낫겠다. 수연이에게는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싶다. 이 아이가 내 딸들보다 더 딸 같다.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딸이다. 미선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 정말 효녀였구나. 일기장을 다 읽고 나니 마지막 장에 연필로 흐리게 적힌 글이 보였어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너희들을 시험한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사람이 재산보다 귀하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했다. 수연이를 잘 부탁한다. 이 아이에게 내 땅의 반을 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의미 없다. 모든 걸 좋은 일에 쓰면 된다. 피보다 마음이 가족이란 걸 기억해라. 미선이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미선 씨, 안에 계세요? 미선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물건을 정리하러 왔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선이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언니, 이걸 봐요. 아버지 일기예요. 수연이 일기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니. 미선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효녀셨네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저씨가 좋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못난 자식들이었어요. 언니가 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수연도 울먹였습니다. 아저씨가 마지막에 녹음기 하나를 주셨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수연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내 자식들에게 전해줘. 아버지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수연이 너도 내 딸이나 다름없다. 피보다 마음이 가족이란 걸 잊지 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라. 미선과 수연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미선과 수연이 아버지의 녹음을 듣고 있을 때 정우와 정민이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미선아, 혹시 아버지 물건 중에 다른 서류는 없었어? 정민도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서. 미선이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오빠들, 이것 좀 봐요. 아버지가 평생 쓰신 일기예요. 정우가 일기장을 받아 몇 장 넘겨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지내셨구나. 그때 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우가 받았습니다. 네, 박정우입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긴급해 보였어요. 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서류가 있어요. 정민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뭔 서류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연 씨가 보관하고 있던 봉투에서 신탁 관련 추가 서류가 나왔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모두 함께 확인해 봐야겠어요. 1시간 후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고인께서 수연 씨에게 따로 맡긴 봉투가 있었다고 하네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가 마지막에 이걸 꼭 변호사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 변호사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신탁계좌 번호와 함께 상세한 조건들이 적힌 서류가 나왔어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신탁 조건이 더 복잡했어요. 정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이 훼손되는 순간 신탁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추가 조항이 있어요. 만약 상속인들이 진정한 회개를 보일 경우 고인의 뜻에 따라 일부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민이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거예요. 첫째, 모든 상속인이 진심으로 참여해야 하고, 둘째, 수연 씨가 그 진정성을 인정해야 하며, 셋째, 재산의 절반 이상을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그럼 수연 언니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수연이 당황했어요. 제가 왜 그런 권한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수연 씨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단을 수연 씨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정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탁이 해지됐잖아요. 돈은 이미 장학재단으로 넘어갔고, 이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아직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어요. 고인께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셨거든요. 정민이 놀랐어요.
그럼 아직 한 달이 남았다는 뜻인가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수연 씨가 여러분의 진정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정우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큰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미선이 일기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일기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람이 재산보다 귀하다는 걸 내 자식들이 깨닫길 바란다고요. 정우가 그 문장을 들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신 거구나. 정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탐욕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저씨가 마지막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이 돈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네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정민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걸 알았으면 달려갔을 텐데. 미선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세요? 수연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믿을 수는 없죠. 이 변조사가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30일 동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겠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저는 제 몫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왜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주신 사랑만으로도 충분해요. 남은 재산은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정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버지의 딸이군요. 그날 저녁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준 것이 더 가슴 아팠어요. 정우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정민은 빚 걱정보다 아버지 생각이 더 컸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가족이라는 그 말이요. 30일의 유예기간이 시작된 후 정우는 생각지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거예요. 부장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상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동료들이 말렸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아내도 당황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회사 그만두면 우리 살림은 어떻게 해? 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은 내 결정을 믿어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 보여. 일주일 후 정우는 짐을 싸서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집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서울 아파트와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우가 전화를 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네. 그래도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정우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쓸쓸해 하셨는데 나는 몰랐구나. 한편 인천에 있던 정민은 아직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니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민은 작은 공장 일자리를 구했어요. 사장님,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괜찮으니까 취직시켜주세요. 공장장이 의아해했어요. 이력서 보니까 사업 경험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일하려고? 정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아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려고요.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이면 믿어볼 만하네. 정민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갔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우리를 키우셨구나. 점심시간에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혼자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야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예전에는 돈 벌기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다르네요. 동료들이 정민의 성실함에 감탄했어요. 정민 씨는 정말 모범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산에 사는 미선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친정아버지 일로 며칠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 뭔 일이야? 장례식도 끝났는데.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고 제대로 추모하고 싶어요. 그동안 효도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놀랐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평소에는 그냥 순종만 했는데. 미선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께 불효한 며느리였지만 친정아버지한테는 더 큰 불효를 저질렀어요. 이번만은 용서해 주세요. 미선은 아이들과 함께 안동에 내려갔습니다. 정우가 혼자 지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오빠 많이 야위셨네요. 정우가 미선을 반겨주었습니다. 미선아, 오느라 고생했어. 아이들도 할아버지 집 처음 와보는 거지. 미선의 아이들은 시골집이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이야? 미선이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평생 여기서 너희 엄마를 키워주셨어. 그날 저녁 정민도 인천에서 내려왔습니다. 형, 미선아.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네.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그만뒀어. 돈만 쫓아다니며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더라. 정민이 고백했습니다. 나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사업 실패한 게 오히려 약이 됐지. 미선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시댁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수연도 함께 와서 그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변하시는 모습을요. 정우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날 밤 세 남매는 아버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을 뒷산에 자리한 소박한 무덤이었어요. 정우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왔습니다. 정민과 미선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못난 자식들이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어요. 며칠 뒤 이 변호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수연 씨가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네요.
수연은 세 남매의 진정성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재산은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박만수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수연이 운영이사를 맡았어요. 정우는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재단의 첫 번째 기부자로 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정민과 미선도 적은 돈이지만 매달 정기 후원을 약속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안동의 작은 마을에는 벚꽃이 만발했어요. 박만수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수연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지금까지 도움받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편지 하나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벌써 수백 통이 넘었어요. 아저씨가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우는 서울을 떠나 안동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에서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도와주셔서 차츰 요령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여보,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흙 묻은 손을 털며 웃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이 땅에서 일하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 인천에서 정민은 여전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부반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신뢰받고 있었죠. 빚도 절반 정도는 갚았어요. 정민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어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정민이 대답했어요.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진짜 가치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작은 것도 감사하게 느껴져요. 매달 적은 돈이지만 장학재단에 후원금을 보내는 것도 정민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산의 미선은 시댁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처럼 눈치만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어요. 미선아, 요즘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전에는 말도 없었는데. 미선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더 잘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많이 성숙해졌네.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세 남매는 어김없이 모였습니다. 올해도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세 남매와 수연이 아버지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무덤 옆에는 아이들이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아버지 무덤에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올해도 왔습니다. 장학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정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빚도 많이 갚았고요. 미선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어요. 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라고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올해 20명의 학생이 대학에 갔어요. 모두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던 게 이거였나 봐.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미선이 덧붙였습니다.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수연을 보며 말이에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제 이 일기장도 재단 자료실에 보관하려고요. 후세 사람들이 보면 교훈이 될 것 같아서요. 정우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아직 읽지 못한 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돈보다 값지다. 내 자식들이 언젠가 이 뜻을 이해하기를.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농장에서 씨앗을 뿌렸고 정민은 공장에서 성실히 일했으며 미선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수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장학생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모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이 사무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집 쪽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한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그리고 진짜 자식들도 이제 깨달으신 뜻대로 살고 계세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우는 아버지의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사는 것, 그게 아버지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네요. 감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세 남매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